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입니다. 아마 저 사람은 왜 매번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전 2008년부터 진행된, 요번까지 진행된 4번의 실태조사를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된 결과, 이거는 뭐 그룹홈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있고, 저도 뭐 그룹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룹홈의 운영 현황,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설장 종사자의 현황,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참여자로요,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410개 그룹홈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회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시설장님은 다행히 70%나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용 아동은 한 30% 정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때문에 코호트 격리 상태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응답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그룹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사 내용은요, 시설장님들께는 그룹홈의 운영 실태, 뭐 근무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뭐 근무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고, 이용 아동 측면에서는 뭐 원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그룹홈 입소 전 그리고 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리 정서적으로는 어떤지, 자립 준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예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연도를 보지 않으면 예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2020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를 경험한 상태에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는 건데, 저도 뭐 그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인데요. 이거는 뭐 전체가 아니고요. 이제 조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개인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개인 운영인 그룹홈에서 많이 조사를 참여해 주셔서 그런 건데, 여전히 그룹홈에서 그 개인의 운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은 아마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영역들,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공공화하는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룹홈은 여전히 개인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뭐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월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 부담이 시설장이나 그룹홈 운영자에게 전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아니면 그룹홈 전체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시설장 조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요. 연령은 점점 노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2세였고요. 50대, 60대 이상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거는 2017년, 2014년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뭐 물론 전문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렇게 젊은 시설장이 안 나온다거나 젊은 실무자가 그룹홈에서 종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무 경력 이렇게 많습니다. 사회복지 근무 경력은 13년 정도 되고요, 평균. 그리고 현 시설 근무 경력도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무 경력과 근무 연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근무 조건은 바뀌고 있느냐? 근무 조건 여전히 열악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2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월 평균 급여가
현재 224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을 때, 그리고 일평균 근무 시간을 따졌을 때, 일평균 근무 시간이 14시간이에요. 14시간 동안 근무합니다. 뭐 24시간 근무한다는 사람도 16.2%나 됐어요. 주평균 근무일수는 6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하는 게 언젠데 지금도 주평균 6일 근무하고 있고, 주 7일 근무하게 있다는 사람은 37%나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급여가 225만 원이라는 거는 다른 직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만족도는 그렇게 소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무 만족도는 일부 떨어졌지만 소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소진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직무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설장님들께서는 소명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체념 속의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다. 숙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무 만족도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소진도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도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연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이 43세예요. 40대, 50대 비율이 뭐 60%나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가정과 같이 이제 키우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젊은 층이 많이 진입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지점이 뭘까?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사자 같은 경우에 1급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열악한 일자리다 보니까 뭐 1급이 아니라도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1년 미만의 비율이 23%입니다. 1년에서 3년 미만은 36%. 그러니까 3년 미만이 59%예요. 60% 가까이 돼요. 이 얘기는 너무 짧게 일한다. 근속연수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 시설장님들은 근속연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종사자는 근속연수가 짧다라는 거는 시설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무 조건입니다.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마 근무 시간 대비하면은 근무 시간이 일평균으로 11시간입니다. 뭐 1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분도 7.8%나 돼요. 주평균 근무일수도 5일이에요. 이거는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라는 비율도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무 조건에 이 정도의 급여다. 누구도 쉽게 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서 똑같았어요. 2008년, 2014년, 2017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직무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직의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직의도가 이렇게 높은 직종,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시설장이었다면, 종사자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직무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 의도는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은 뭐 성별로는 반반이고요. 연령으로는 뭐 초등, 중등, 고등 아주
균등하게 이제 조사가 됐고, 그룹홈 생활 기간이 막 한 6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5년 이상이다라고 한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자존감의 비율은 그렇게 낮지 않았고요. 우울 공격성도 이제 낮았는데 낙인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 그룹홈에서 살기 때문에 낙인감이 높을 수 있는 환경이다.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 해당하는 비율이 22%로 나타났어요. 이게 예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22%가 된다는 건 뭐 5명 중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인데 우리 그 그룹홈의 현장이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HD 아동도 15%,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도 13%,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은 55%였습니다. 이런 상황, 굉장히 고위험에 있는 아이들이 그룹홈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소 전에 학대받은 경험을 살펴보니까 아까 전에 뭐 55%가 학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호자의 구타나 뭐 물리적 방임, 뭐 의료적 방임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학대를 받은 이거를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이 그냥 심리정서적인 문제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그런 책에서도 나오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뭔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심리정서적 지원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느냐, 가정과 같은 환경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룹홈 생활의 어려움, 당연히 이게 그래도 그룹홈도 가정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움도 있었고, 제일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자립 진로 불안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시설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그렇고, 이게 자립 준비 청년에서 뭔가 자립 준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제 확대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걸 위한 그룹홈의 준비들은 좀 덜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설장님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자립 진로인데,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아이들은 집단생활 스트레스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집단 생활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규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별화된 그런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코로나19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서 예전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홈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 예전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겹치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될 때까지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바뀌게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책 기반자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룹홈 상황에 대해서 매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룹홈 종사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이거는 꼭 그룹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가정의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들, 예전에는 빈곤, 이혼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학대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라는 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이고 부정적 생애 경험을 이제 경험한 아이들은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없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그룹홈에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시설만 해도 그런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뭐 심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시설마다 한 명씩 있는데 그룹홈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을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뭔가 집단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전문 인력을 그룹홈에 파송하는 형태로 좀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룹홈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건데 그냥 일반적인 그룹홈도 있는가 하면 이게 치료형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룹홈도 좀 존재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뭐 치료형, 생활형 그런 거 구분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치료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인력과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가족 관계 회복 지원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6개월간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하는 부모나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68%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시설보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원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그룹홈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룹홈에 아이가 맡겨지면 그 당시에 그 가정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을 뭐 그룹홈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도 기르기 힘든데 뭐 원가정까지 지원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을 맡겼을 때는 이 아이들과 관련된 가정도 같이 뭐 회복될 수 있는 지원이 뭐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집단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뭐 시설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룹홈이기 때문에 또 더 안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워낙 뭐 개인 시설도 많고 뭐 월세로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아동 양육시설처럼 한 방에 생활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프라이버시가 안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집단생활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그 아동 청소년을 그냥 배치를 그냥 아주 우연히 하거든요. 이제 우연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 맞는 게 뭘까? 아동 청소년의 의견도 듣고 아동 청소년이 맞는 게 뭘까? 배치 기준도 좀 고민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뭔가 배치될 수 있는 구조. 뭐 어떤 아이는 가정위탁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룹홈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시설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룹홈도 아까 전에 일반 그룹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정처럼 만들어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데서는 뭐 장애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ADHD 아동이라든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생활형과 치료형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로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인력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그 유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문 인력을 파송하거나 뭐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장애에 대한 아니면 ADHD에 대한 아니면 뭐 그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뭔가 역량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지원입니다.
그룹홈은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그룹홈에 자립지원 전담 요원을 배치하라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권역이라든지 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연장 보호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룹홈이 보장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서 아마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는 족족 그게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으로 잡히면 아이들이 수급비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이 도대체 누구한테 와겠습니까? 이 시설장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장님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좋은데 이게 보장 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족족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뭐 보장 시설화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비용 이런 것들은 뭐 이 수급비와는 전혀 상관없도록 이렇게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공공성의 측면입니다. 아까 그 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아직도 좀 높았는데 이거를 뭐 운영 주체를 다 뭐 공공으로 바꿔라, 뭐 조합으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적 공공성이 아니라 내용적 공공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산 사용이라든지 뭐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룹홈의 내부에서 뭐 자정작용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수한 인력이 그룹홈에 이제 진입하고 영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룹홈 규모나 특성과 상관없이 뭐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에 대해서 지금 1인당 뭐 연 2,800만 원 정도,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좋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뭐 가능하면 이제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 뭐 장시간이라든지 저임금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생활시설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면 적어도 3명이 1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홈이라고 하면 치료여건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저 인력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4시간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협회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룹홈은 지금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가 중앙지원단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생겼지만 아직도 시설과 그룹홈은 그곳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앙 단위로 안 된다면 시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로는 뭐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과정 지원센터를 보시면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것들을 이제 포함한 뭐 각 시도 단위의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좀 고민들이 궁극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뭐 길게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룹홈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시설장님들, 종사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노고로 아이들이 아직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뭐 시설장과 종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로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